네, 뇌파 BQ 분석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스트레스하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 전에 그 뇌파 첫 번째 시간에 뇌파 종류, 기초율동, 그다음 인지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했고요. 두 번째는 네, 수면, 정서, 행동 1시간 50분 동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이제 기초율동이 있고 인지, 수면, 정서, 행동 요 5개 했고요. 5개 남았는데 오늘 스트레스 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뭐 뇌균형, 좌우 연결, 자기 조절 이렇게 했는데 이 쪽은 상당히 쉬워요. 네. 이렇게 1번, 2번 뭐 여기까지 강의 다 들으시면은 뇌파 분석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고 오늘 또 뇌파를 잘 모르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 팁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네, 스트레스 단어가 이제 라틴어에서 유래돼서 14세기부터 쓰이게 되는데 환경의 자극, 반응, 환경에 대한 개인 반응 사이의 상호 역동적 작용인데 스트레스 학에서 보면은 요 호르몬, 네,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진 코티졸, 코르티졸이라고 하고요. 부신피질 호르몬 농도에 의한 신진대사 불균형 상태로 볼 수가 있고 또 생활에서 부정적 변화와 적응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를 야기하게 되고 평형 상태의 변화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하는데 요 항상성이 깨지는 거, 네, 그 다음에 내가 믿고 있던 내가 심리, 정서, 행동적으로 알고 있던 거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올 때 이 스트레스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발 요인은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논문 찾아봤는데 스스로 하여금 인내심의 한계까지 치닫게 하는 일상적인 사건, 네, 인내심의 한계, 네, 스트레스 유발하고 두 번째는 대처할 시간도 주지 않고 스스로를 궁지에 몰고 가는 예기치 못한 사건, 네, 이렇게 스트레스가 유발한다고 보고 있고 생리적 증세로는 피로감, 두통, 불면, 호흡곤란, 소화장애, 그다음 이제 심리적으로는 정서 상태가 변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 의사결정이나 집중력도 약해지고 식욕이 감퇴되고 급격한 체중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개인 외형적 용모에 영향을 주어 피부색이 거칠어지고 병색을 보일 수도 있고 눈에 피로감을 담아 생기를 잃게 되고 그 다음에 흡연과 음주로 건강을 해치게 되고 정상적인 활동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업무 수행 성과가 떨어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상의 책임, 직무 몰입, 창의성에 급격한 저현상을 보이면서 구성원들과의 갈등, 결근, 사고 혹은 이직 등의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뇌에서 요 전두엽, 요 앞부분, DNA에 있는 요 전두엽 부분에서 어떤 생각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전두엽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시상 하부, 네, 여기 중앙에 있죠. 시상 하부에서 그 감정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 하수체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럼 뇌 하수체에서는 다양한 호르몬으로 온 몸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떤 생각과 결정을 하느냐에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행복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스트레스와 관련된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스트레스로 이 생각이 딱 들면 네, 대뇌에서 시상하부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한 반응이 올 수도 있고 완만한 반응을 예, 오면서 처리할 수도 있죠. 긴급한 반응에는 시상하부가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그러면 부신피질에서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되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고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주 급한 반응이 아니고 만만 반응씩 시상 하부에서 네, 여기는 이제 긴급은 자율신경, 교감신경 흥분시키는데 완만했을 때는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를 자극하는 부신피질 호르몬, 그래서 코르티졸,
코르티솔, 코티졸 분비하게 되고 스트레스에 대비하게 됩니다. 장내 세균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장에서 뇌 속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는데 노르 아드레날린이 증가하게 되고 각성되고 긴장되게 되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코티솔 나오면서 식욕이 억제가 되고 입맛도 없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해소 시에는 도파민이 증가하고 베타 엔도르핀이 증가해서 불안, 통증이 완화되고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뇌파를 보겠습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뇌파. 고베타파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빠른 뇌파죠. 저 베타파 집중한 상태에서 더 빠르게 20에서 30Hz 범위의 빠른 뇌파인데 긴장, 불안 등의 상태에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우운의 저 베타파가 활성화됐다. 고베타파도 마찬가지지만 공포, 그 다음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할 때 우운의 쪽이 더 높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빨강색이 우뇌고요. 파란색이 좌뇌인데 이쪽에 20에서 30에 이렇게 고베타파 영역에서 이렇게 우뇌가 더 세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긴장 불안을 넘어서 이분이 약간 그런 상황이 되면 공포감도 있구나까지 우리가 뇌파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에서 30이 고베타파인데 이 뇌파가 완전히 바닥을 쳐야만 스트레스 상태가 없다. 긴장 불안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파파는 18에서 13, 8에서 12 이렇게 보는데요. 이완, 휴식 상태에서는 증가하지만 당연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많다. 고베타파가 세다. 그다음 세타파 같은 경우에는 잠잘 때 나오는 뇌파이기도 하지만 깊은 휴식, 명상 상태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감소가 됩니다. 즉 알파파도 감소하고 세타파도 감소하는데 요 고베타파 20에서 30Hz 뇌파가 상당히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베타파와 알파파에 기초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 항스트레스 지수를 볼 때는 고베타파하고 알파파를 봅니다. 고베타파의 정신활동의 과활성 상태, 고베타파의 과활성 상태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알파파의 비율을 보면은 우리가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파파는 높아야 하고 고베타파는 낮아야, 알파파는 높고 고베타파는 낮아야 좋은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 3D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기 크게 한번 보면은 20에서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 밑에 구간이 아주 파랗게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출렁거리지 않고 이렇게 파랗게 나오면 이분이 스트레스가 없다. 20에서 30 구간 고베타파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을 볼게요. 근데 이분을 보면 20에서 30 구간이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올라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스트레스, 긴장, 불안, 공포 이런 게 뜨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상당히 높게 떠 있습니다. 눈을 감았을 때도 계속 이렇게 떠 있고요. 보시면은 차이가 확실히 날 겁니다. 이쪽 구간 아주 파랗죠. 이분은 파란데 이분은 이렇게 20에서 30 구간이 삐쭉삐쭉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고베타파 영역입니다. 델타파 보겠습니다. 델타파는 0.5에서 4Hz, 3Hz까지 보는 범위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4로 나왔습니다. 느린 뇌파고 깊은 수면 상태의 뇌파인데 육체적 스트레스와 이 델타파가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델타파의 활성이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 피로 누적, 통증 등의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델타파가 증가합니다. 델타파는 0에서 4, 보시면 0, 2, 4, 이 구간이 보시면 이게 세긴데요. 20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운에는 아예 너무 높죠. 그래서 여기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눈을 떠 있을 때 뇌파를 측정하기 때문에 수면 뇌파는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거나 통증 이런 거 있을 때 이 델타파가 많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델타파가 좀 세게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냐면 요 수면, 피로누적, 통증 요 세 가지도 있지만 안구 근육이 눈떨림이 안구 근육이 완전 뭉치신 분, 그래서 시력 문제가 있고 몸이 이제 경직되신 분, 특히 목덜미 쪽에 어깨가 굳었다고 하죠. 어깨가 굳고 목덜미 쪽이 완전 굳어 있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경동맥에 산소가 불충분하게 공급이 됩니다. 결국 이제 근육에 탄성이 별로 없으시다는 거죠. 몸이 완전 근육이 뭉쳐있는 분들. 그래서 비염 가능성도 있고 뇌 혈액 문제, 예, 피가 이렇게 잘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생기게 되고 뇌가 피곤하게 되고 활력도 없고 편두통도 생기게 됩니다. 이게 점점 이게 올라가게 되면 뇌졸중, 예, 파킨슨, 예, 이런 것까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델타파 봤을 때 어떻게 요 0에서 4 구간 요 세기를 보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델타파, 수면 부족, 피로 누적, 통증에 그다음 안구 근육, 시력 문제, 몸의 경직성, 목덜미, 어깨근 이쪽을 쭉 설명해 주시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네. 메커니즘은 육체적 스트레스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이게 전부 이제 스트레스 축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뇌 피질에서 전두엽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면 시상하부로 가고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로 가고 뇌하수체에서 부신, 예, 거기에서 무슨 호르몬? 예,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예,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코르티솔 호르몬.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델타파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스트레스 반응의 생리적 지표로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즉 우리 스트레스를 볼 때는 델타파하고 네, 고베타파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고베타파는 정신적 스트레스, 델타파는 육체적 스트레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쉽죠? 델타파 세게 나왔을 때 여기 세죠? 여기서 4 구간 아주 세게 나옵니다. 제일 높죠. 아, 그랬을 때 이분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아까 말씀드린 네, 내용들입니다. 이분은 낮죠. 네,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요 뇌파와 요 뇌파의 차이점. 아, 델타파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델타파는 뭐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인데 결국 뇌의 문제까지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우뇌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은 우뇌, 여기도 베타파 영역이죠. 여기는 고베타파 영역. 우뇌가 15에서 20까지가 저베타파. 그렇죠? 20부터 30이 고베타파. 이쪽에서 우뇌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심각하다. 아까 공포까지 갔습니다. 뭐 공황장애. 그 다음에 극심한 불안, 어떤 충동, 이렇게 우뇌, 잔해가 이렇게 같이 자원해가 균형이 맞아야 하는데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정신적인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베타파의 정신적 스트레스 보겠습니다. 고베타파는 20에서 30범위의 빠른 베타파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베타파가 활성하는데 긴장, 불안, 걱정, 공포 이런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교감신경계 활성화는 각성 긴장 상태를 유발하고 이는 뇌파 패턴에 영향을 주고 고베타파 증가는 정신적 긴장과 각성 상태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불안, 우울,
주의력 결핍 등도 전부 정신적 건강 문제와 관련인데 고베타파도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자원의 균형이 일단 깨졌다. 정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이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델타 0에서 4 구간, 세타 엄청 높죠? 그렇죠? 네, 이 부분 네, 차이가 나죠? 네. 여기 고베타파 영역 20에서 30 구간 아주 이렇게 자원회가 딱 맞아서 아주 약하게 나오고 있고 엄청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델타파 보일 수 있고 0에서 4 구간, 고베타파 20에서 30 구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원의 균형이 맞는지 밑에 있는지 높이 솟구쳤는지 해서 델타파 설명해 주시고 고베타파 설명해 주시고 이랬을 때 뇌에서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고 설명하실 수 없으시면 챗 GPT나 리튼 인공지능에 치면 그냥 다 설명해 줍니다. 네, 스트레스 지수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하면 신체, 정신 이렇게 나옵니다. 신체, 정신. 신체는 육체적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델타파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신은 고베타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델타, 고베타파. 그래서 10점. 네. 신체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육체적인 피로도나 긴장도를 말합니다. 10점 이하면 안정적, 10점 이하 안정, 색깔로 칠해놨습니다. 정신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피로나 긴장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15점 이하면은 안정적이다. 네. 종합 점수는 20점 이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실 때 이분이다 하면은 신체적 스트레스 좌뇌 쪽, 네, 좌뇌. 좌뇌는 몸의 오른쪽이겠죠. 여기에 육체적인 긴장, 불안, 스트레스가 느껴진다. 이쪽 이 분 보시면은 신체 스트레스가 상당하죠. 그렇죠? 예. 스트레스가 신체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비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주라든가 술, 담배 그런 것도 의심이 되고 물어보면 되겠죠. 또 육체적인 긴장, 불안, 스트레스, 시력, 편두통 뭐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 겁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상당히 있고요. 상당히 스트레스에 지금 20점 이하로 가야 하는데 44, 47이면 스트레스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상당히 받고 있다. 예,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없다. 그럼 어떤 증상이 생기느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증상이 의심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상 논문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에 관련된 논문들이 저희 뉴로하모니로 많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이 논문은 잠시만요. 제가 뇌파 기반 항스트레스 지수에 의한 직장의 스트레스 반영도인데 요거는 재밌는 게 뭐냐면 스트레스와 뇌파 스트레스 지수와 호르몬 농도를 비교를 한 겁니다. 네. 이 뇌파를 갖고 정말 부신피시에서 나오는 코르티솔 호르몬 농도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요 뇌파 아니 그 논문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논문 검색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뇌파 기반 항스트레스 지수에 의한 직장 스트레스 반응도 분석해서 이 논문의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네. 뇌파 결론이 뭐냐면 뇌파 분석만으로도 호르몬 분석 수준의 스트레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멋지죠, 여러분? 뇌파를 보고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 수 있다는 논문이고 이 논문을 보시면은 우리 뇌파를 보고 이 사람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얼마큼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재미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하나 써주셨는데 이럴 경우 훈련 모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스트레스는 훈련 모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증상별 훈련 모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뇌파 조절 훈련을 통한 스트레스 저항 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연구에서 초등학생, 예, 초등학생 이 스트레스 정말 뉴로 하모니로 스트레스가 좋아지는지. 예. 그래서 결과는 뇌 기능 변화가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나 저항 능력의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네. 이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왜?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뇌가 되는 거죠. 어떻게 안 받냐? 조절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네. 조절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신경망이 발달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주위 반응들에 대해서 새롭게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해결해 버릴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키 성장,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키가 큰다는 논문입니다. 당연히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오면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코르티졸 호르몬을 안 나오게 하고 푹 잠을 자게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하면 키가 6cm에서 10cm 이상 커진다는 논문이죠. 예, 그래서 뇌파 훈련하면 키도 커지죠. 많은 논문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살찐 사람들 스트레스 저항 능력과 비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스트레스 저항 능력을 조절함으로써 비만과 관련된 긍정적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해서 살을 뺄 수 있다. 이런 논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등학생에 관련된 논문들입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뉴로하모니로 한 스트레스 논문들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스트레스 1등인데 전부 다 뉴로 피드백은 안 하고 있죠. 근데 논문들은 참 뭐 이렇게 직장인 스트레스, 그다음에 성인들의 스트레스, 요가 스트레스, 중년 여성 피로와 스트레스,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에 논문들의 내용이 뭐냐? 결론이 뭐냐? 결론만 제가 5가지로 모아봤습니다. 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력 및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와 문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정서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긍정적 정서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체적 증상이 감소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근육 긴장, 수면 장애의 신체적 증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이것은 스트레스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트레스 여러분들 뇌파 검사를 하고 요 보시면서 신체, 정신, 종합, 고베타파, 신체 델타파, 정신 고베타파구나. 그리고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리고 뉴로 피드백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면 이렇게 호르몬도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도 올라가고 키도 커지고 살도 살도 빠지고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보겠습니다. 네, ADD하고 ADHD 우리가 주의를 볼 때 3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그거부터 볼게요. 뭐 나오냐면 이렇게 산만도, 움직임, 과잉 행동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주의에서. 네, 산만, 움직임, 과잉 행동.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산만도를 볼 때는 주로 이제 ADD적 성향, ADD, 움직임을 볼 때는 움직임이 좀 과하다는 친구들은 ADHD, 과잉 행동, 사회적인 관계까지 이렇게 무너뜨릴 만한 과잉 행동이 나오면 자폐 스펙트럼으로 보고 있습니다.
ADD, ADHD, 자폐 스펙트럼. 그래서 그래서 ADD, ADH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와 ADHD 차이. 네. ADD는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입니다. 주의력 결핍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요. 뇌가 자고 있거나 보통 느리죠. 뇌가 자고 있어요. 셋업합니다.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집중력이 저하돼 있어요. 또 알파파가 너무 강하죠. 멍하고 있죠. 그래서 착한데 수업 시간에는 가만히 앉아 있고 착한데 눈은 뜨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 네. 어쩌면 경계선 지능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아의 증상이 될 수도 있죠. IQ를 검사하면 80만 명, 이제 경계선 지능아가 학생이 8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일반 성인까지 합하면 700만 명이 경계선 지능아예요. 못 따라와요. 예. 우리나라 5천만 명이라고 보면 700만 명이 경계선 지능아인데 뭐 아무것도 안 하죠. 교육부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심이 없다가 2024년 올해 어떤 거를 발표했냐면 이제 검사 좀 해야겠다. 검사로 몇 억을 씁니다. 경계선 지능아 딱 보면 알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근데 정부에서는 또 조기 발견 검사해서 검사하는데 또 몇 억을 쓰고 고쳐야죠. 그렇죠? 돈이 검사하는데 돈만 들어가는데 치매 환자한테 검사해서 치매입니다 하는데 또 몇 억 쓰고 그렇죠? 경계선 지능아인데 검사해서 경계선 지능하다 얘기하는데 또 몇 억 쓰고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ADHD는 요 증상에 충동성이 더 들어간 겁니다. 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충동. 과잉행동, 충동이 들어가면 ADHD. 네, 활동성 보겠습니다. ADD는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 상대로 적습니다. 근데 ADHD는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이 두드러지고요. 성별 차이를 보니까 ADD가 남녀 비슷한데 ADHD는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납니다. ADD는 주의력 결핍, ADHD는 주의력 결핍 플러스 과잉행동, 충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이 좀 과격하다. 뇌파입니다. ADHD 뇌파, ADD 비슷한데요. 세타파가 당연히 증가합니다. 세타파가 되게 높아요. 9, 10, 11Hz 정상적인 뇌파가 나와야 하는데 세타파예요. 그러니까 세타파가 나오니까 뇌 입장에서는 뇌 스스로를 깨우기 위해서 자꾸 자극적인 행동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ADHD. 얘가 나쁜 애가 아니고 뇌 스스로가 자극을 받아서 이 세타파를 깨우려고 자꾸 자극적인 행동을 찾아갑니다. 불쌍한 아이들이죠. 충동 과잉이 왜 나타나냐? 뇌가 세타파라. 예. 그걸 깨우기 위해서, 뇌 스스로 깨우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3개월 정도 훈련 딱 시켜주면 9Hz가 나오게 되죠. 예. 그러면은 이 증상은 싹 사라지게 됩니다. 알파파가 정상인에 비해 너무 증가해요. 적당히 안정하고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너무 안정해. 그러니까 멍해. 그래서 주의력 저하가 있습니다. 예. 머리가 맑지 못하죠. 그 다음 베타파 감소. 네. 활성도, 이렇게, 활동하는 뇌파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네. ADHD 뇌파를 봤습니다. 특히 세타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DHD와 자폐스트럼 차이를 보겠습니다. ADHD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은 있지만 사회성 발달은 대체로 정상적입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ADHD는 과잉, 충동, 주의력 결핍이 주된 증상이지만 자폐 스펙트럼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패턴, 특정적인 거에만 관심이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요. 감각 처리는 ADHD가
감각 처리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자폐 스펙트럼은 감각 처리에 과민 반응하거나 둔감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적 능력은 ADHD는 정상 범위 내에 있지만 자폐 스펙트럼은 범위가 지적 장애에서부터 정상까지 다양합니다. 발병 시기는 보통 ADHD는 유아기, 아동기에 발병하는데 자폐 스펙트럼은 보통 3세 이전에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뇌파 검사를 통해서 이런 증상이 딱 발견되면 훈련하면 전부 다 정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검사를 안 하고 좀 늦다라는 마음으로 약을 먹다가 이제 시간이 훅 지나가는 게 많습니다. 네. 자폐 스펙트럼 뇌파입니다. 뇌파 활성도 변화를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는 일반적으로 뇌파 활성도가 증가, 위에서 이게 안정적인 뇌파가 나오지 않고 위에서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두엽과 축두엽에서 과도한 뇌파 활성도가 관찰되고요. 또 코헤어런스라고 해서 그 동시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다. 너무 과도하다. 뇌파 주파수 특성, 알파파와 세타파 활성도가 증가되어 있다. 세타파 활성, 알파파 너무 활성. 네. 주의력 결핍, 집중력 저하, 정보 처리 속도 저하 관련이 있고요. 뇌파 동기화 이상이다. 뇌 영역관 동기화가 저하되어 있다. 네. 이 말은 뇌 신경망이 많이 깨져 있다는, 연결이 잘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정보 처리와 통합 능력 결함을 반영합니다. 그 다음 자폐 스펙트럼 장애 환자의 뇌파는 일반적으로 복잡성이 감소되어 있고 유연성과 통합성의 저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할 뇌균형, 좌우 연결 이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주의는 주의 산만과 과잉 행동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산만도는 정신적으로 산만한 정도를 나타내면서 10점 이하면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네. 긴장도는 육체적 긴장도와 움직임, 불안성을 나타냅니다. 20점. 20점 이하면은 괜찮다. 이 4점까지도 괜찮습니다. 과잉 행동, 과도한 움직임. 10점 이하면 괜찮다. 종합적으로 50점 이하면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이죠. 산만, 움직임, 과잉 행동 정상인데 이런 친구들 밑에 과잉 행동에 움직임도 지금 세고 그렇죠? 불안정, 긴장. 근데 과잉 행동이 세다. 자폐 스펙트럼이 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이 친구는 약간의 조금의 ADD적 성향이 좀 있습니다만 크게 그런 증상보다는 걱정되는 수준, 의심되는 수준인데 이런 증상들은 그냥 훈련하면 바로 없어지고요. 이 친구들은 훈련을 한 2년, 3년 정도는 해야 합니다. 네. 임상 논문들입니다. 네. 전부 저희 뉴로하모니로 ADHD 초등학생, ADHD 부주의와 과잉 행동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그다음 ADHD 성향의 언어 발달 지연 어린이 주의 집중력과 활용 언어 능력, 그다음에 ADHD 중고등학생 뇌기능 지수 주의 집중력, 그다음에 대학생까지 다 저희가 임상 논문이 나왔습니다. 전부 다 저희 뉴로하모니를 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주의입니다. 주의력에 대해서 지적장애 아이들, 자폐 아이들, 초등학생 주의, 학습장애, 언어발달, 주의력 결핍 이런 친구들 전부 뉴로피드백, 뉴로하모니를 해서 효과를 본 임상 논문들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들의 공통점들입니다. 한 6가지로 모아봤습니다. 논문의 결론입니다. 정신성, 향정신성 약물 치료의 실용적인 대안이다. 약보다 더 효과가 좋다. 두 번째, 아이들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자기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 환경의 변화에 저절로 적응하도록 훈련된다. 왜? 뇌가 저절로 알아서 합니다. 듣고만 있으면
뇌가 알아서 해요. 뭘 억지로 열심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번째, 전문가의 반복적인 감시에서 풀어준다. 예, 제가 어떻게 뛸지 뛰어다닐지 하지만 훈련의 효과가 나오면서 감시에서 이제 풀어나게 되는 거죠. 5번, 다른 치료법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 상승 효과를 창출한다. 언어놀이든 다른 심리 치료든 뉴로피드백을 같이 하게 되면 더욱 효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섯 번째, 부모님이 치료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단순 약물 치료 때만 환자의 몸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작용한다. 이게 뉴로피드백 효과입니다. 먹었을 때만,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뉴로피드백 효과가 적용이 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도 뇌파를 스스로 조절하여 뇌의 기능을 정상화 만들 수 있고 부작용이 없다. 예, 저희 뉴로하모니 논문입니다. 예, 부산 백병원하고 부산대 심리학과 홍창희 교수님이 낸 논문이에요. 네. 그래서 부산 지역의 성인 ADHD에 대해서 뉴로피드백 효과를 함으로써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논문 사이트에, 논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뉴로피드백 ADHD 치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뉴로피드백이 효과 있냐 없냐 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네.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결론적으로 뉴로피드백 훈련이 뇌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주의 기관 폭의 확장, 뇌의 기능 안정화를 도모하여 ADHD 관련 증상 완화에 긍정적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네. 그다음 부산대고 이번엔 전북대입니다. 전북대에서 뉴로피드백 훈련이 ADHD 아동의 부주의함과 과잉 행동,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발표합니다.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뉴로피드백 집단이 약물 치료 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감소되었다. 그러니까 약물 치료 집단보다 뉴로피드백이 더 효과가 있다. 그렇죠? 또 과잉 행동, 충동 점수에서는 새 집단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뉴로피드백 훈련도 약물 치료만큼 증상 개선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뉴로피드백 훈련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보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서 더 긍정적인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네, 그래서 약물보다 더 효과가 있고, 약물하고 뉴로피드백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는 뉴로피드백만 하는 게 더 효과 있다. 해서 전북대 심리학과, 전북대 병원, 전주대 대체건강관리학부에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합니다. 네, 그다음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뉴로피드백 클리닉에서 ADHD, 아동 청소년의 흥행에 나타나는 대표적 신경 발달 장애인데, ADHD 치료에는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가 있으며 대체로 약물 치료가 우선되지만 심리 사회적 개입을 포함한 비약물 치료 역시 동반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뉴로피드백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뉴로피드백 치료는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예,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고 게임하듯이 훈련하기 때문에 환자가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는 2008년도에 ADHD를 포함한 소아청소년 정신질환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ADHD 아동의 뉴로피드백 치료를 통한 임상 증상 호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약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부작용도 없다고 얘기하고, 전북대 병원에서는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보다 뉴로피드백 훈련을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서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ADD, ADHD 이 부모님께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이 책입니다. 20hour 솔루션, 20시간의 솔루션입니다. 20시간만 해봐라. 뭘? 뉴로피드백을.
그래서 이 책 3만원 아이 마음 읽기라는 책인데 ADD, ADHD 우리 부모님도 엄청 많거든요. 요 가족끼리 합하면 곱하기 4 하면 얼마나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딱 20시간만 딱 하면 아이가 정상이 된다.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뇌파 뉴로 피드백은 어떻게 ADHD를 고치는가에 대해서 이 책을 권해드리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뭐 하나씩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책이 저렴합니다. 야, 하나만 읽어봐. 해볼래 안 해볼래? 부작용도 없어. 약도 필요하지 않아. 7장 부모를 위한 지침서까지 딱 돼 있습니다. 네,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다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아이들 있는데 아이들 있는 분들은 네. 자폐아 예, 훈련한 사례입니다. 훈련 전, 훈련 후 4개월 만에 자폐 증상이 사라진 사례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델타 이게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좌우뇌가 완전히 깨져 있죠. 이렇게 우뇌가 이렇게 높으면 예, 조증 같은 갑자기 이랬다가 갑자기 그런 조울증 알파파에서 의심되고요. 얼마나 이 아이가 이렇게 공포라든가 불안, 긴장합니까? 그쵸? 고베타파를 딱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죠? 스트레스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쵸? 델타, 예, 막 돌아다니고, 예,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알파파 보니까 우뇌가 이게 세잖아요. 좌뇌보다. 조울증 의심되고, 세타파 보면 아주 뭐 어마어마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스트레스 뇌파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네. 보니까 여기가 3만, 그쵸? 이거 움직임, 얘 과잉 행동이거든요. 아, 세 개 다 떴네? 자폐구나. 네. 근데 훈련 딱 시켰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아주 안정된 뇌파. 10페르츠가 딱 나오게 되고, 완전히 산만함도 없어지고, 움직임도 없어지고, 과잉 행동도 없어져 버렸어요. 네. 뇌만 있으면, 네, 느로하모니하고 뇌만 있으면 자폐아, ADHD, ADD 이런 친구들 전부 이렇게 안정적인 아이로 만들어서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방부 들어가서 예, 군 부대 예,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전국 소년원에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또 하게 됩니다. 예, 뭐 이렇게 안양, 청주, 춘천, 제주에서 전주도 했고요. 10개 소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한민국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를 줄이는데 뉴로피드백이 어떤 기여를 할 건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자살이라든가 총기 사건이라든가 스트레스를 완전 줄이고 그리고 군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뇌를 만들어서 제대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가 시작돼서 내일부터 인천 외구에 들어가서 우리가 제품 설치하고 아이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이런 친구들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사례를 3개월 만에 저희가 만들고 전국 교육청에 경계선 지능화, ADHD를 전부 없애는 작업을 한 2년, 3년 안으로 모든 교육청이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챗 GPT나 리튼 이렇게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뇌파를 분석하고 뉴로피드백을 상담하는데 힘드시다면 이제 쓰세요. 치매 개선에 뉴로피드백 효과가 있을까요? 치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읽어볼까요?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치매 환자에게 뉴로피드백 훈련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인 증상 진행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뉴로피드백은 뇌파를 실시간 측정하고 시각, 청각 피드백 제공해서 환자의 자신의 뇌 활동을 인지하고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억, 정서 조절 등 인지 기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뇌 활동 이상으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가 주요 증상이므로 뉴로피드백 훈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나 혈관성 치매 환자에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그냥 실시간으로 답을 해줘요. 네. 또 재밌는 거 한번 쳐볼게요. 인공지능 활용 뇌파 분석입니다. 우리 기초활동을 봤는데 이분이 이제 6Hz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6Hz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러면 치세요. 챗 GPT에다가 아니면 리튼 다른 인공지능 사이트에 치시면 됩니다. 제가 쳐봤습니다. 65세 노인이 기초율동이 6Hz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요? 이렇게 쳐봤어요. 그러니까 바로 1초도 안 걸리고 2초도 안 걸리고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65세 노인이 기초 뇌파 리듬이 6Hz라면 정상적 범위를 벗어난 수치로 다음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지기능 저하, 주의 기억력, 정보 처리 속도,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저하돼서 치매 발병이 높아집니다. 정서적 문제로 우울, 불안, 무감동의 정서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도 인지기능 저하 관련돼 있고 수면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간에 졸립고 피로감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운동 기능이 저하돼서 근육 긴장도 저하, 균형 및 협응 능력 감소, 낙상 위험 증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다 이렇게 뇌파 분석을 해줘요. 인공지능이.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암기하고 있었죠. 6회쯤면 어떻게 설명하세요? 암기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셔가지고 6회치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치매 개선에 누리펜 효과가 있을까? 이때 한번 해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상담하시고 분석하십시오. 또 제가 쳐봤습니다. 65세 노인 뇌의 일지활동이 10회쯤면 여러분 10회쯤면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쳐봤어요. 65세 노인 뇌의 기출활동이 10회쯤면 어떤가요? 하니까 인공지능이 답을 해줍니다. 네. 어떻게 답해주냐?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에서 깨어있으면서 눈을 감고 이완된 상태에서 관찰되는데 10Hz 범위의 중간에 해당되며 나이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10Hz면 정상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답을 해줘요. 노화의 뇌파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파 패턴에 변할 수 있는데 알파파의 주파수와 강도도 변할 수 있지만 10Hz 알파파는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예, 10Hz는 여전히 건강한 범주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죠. 그리고 비교적 안정된 인지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인지 기능도 안정적이고 정상이다.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6Hz면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 예, 그 다음에 10Hz면 정상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사항으로 건강 상태, 네. 65세 노인이 특별한 신경학적 증상이나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지 않는다면 10Hz는 정상이다. 개인차, 뭐 이상 없다. 추가 검사, 뭐 다른 검사도 해보셔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2장으로 기초일동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들이 몇 번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뇌파 검사하시면 머릿속에 읽다 보면 공부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떤 답변은 좀 부족하다. 어떤 답변은 너무 잘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써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스트레스하고 주의, 뇌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질문을 받지 않고 9시에 또 제가 미팅이 있어요. 질문을 받지 않고 한